제가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전시할 때 빌려달라고 이제 뭐 오거든요, 연락들. 그러면 이제 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제 사용료 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제가 수익이 생겼으니까 저희 국세청의 모토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거든요. 우리 법에서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은 부분도 기타 소득, 근데 사실 이 정도로 뭔가 소득이 발생을 하려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아름아름 신고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빌려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텐데, 뭐 미술관이나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빌려주는 것들은 다 세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부과가 된다. 실제 우리 국세청에서도 이제 화가, 그러니까 직접 그린 사람이 아닌 이제 컬렉터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것도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는 양도할 수 있다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뭐 실현자, 가수가 갖는 뭐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양도의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떤 곡을 작곡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곡에 대한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았어요. 그러면 실제 제가 만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양도받은 그 권리를 통해서 뭔가 수익이 발생하면 이거 역시 기타 소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뭐 이제 특히 이제 저작권을 조금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가령 호텔이 이제 호텔을 보면 딱 호텔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위에 환경 조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이제 뭐 고객들, 그다음에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이제 작품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구매하려고 사실은 비용을 썼으니까 뭔가 나중에 이제 법인세 낼 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아까 저희가 잠깐 살펴봤었는데 산입할 수 있었나요? 네.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저희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과세, 그 다음에 살펴봤다면 법인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작품을 취득하고 양도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최종적으로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는 뭐 저런 세율도 있고, 그리고 비교적 세율이 일반 그냥 저희 사업소득 42%까지 치솟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세율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업하시다가 좀 커지면 다 법인 형태로 전환하시는 게 저 세율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술품 관련해서는 특히 저 손금으로 얼마까지, 사실 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 될 세금이 적어지겠죠. 경비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런 손금으로 미술품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손금이라는 게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비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근데 다 손금으로 인정해 주진 않아요. 특히 저기 보시면 제가 볼드체를 했는데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을 뭔가 취득하고 관리해서 생기는 비용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회사 업무용 차량이 아닌데 구매해서 뭔가 손자가 차 타고 등하교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업무랑 직접 관련이 없는데 이게 이제 취득하고 차 사고 유류비 뭐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것들 생기는 비용은 사실 원래는 이제 송금 처리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송금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도 법인이 샀을 때 원칙적으로는 가령 뭐 실 만드는 공장에서 작품이 이 실을 만드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사실은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미술품에 한해서 장식이나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비치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설사 처음에는 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미술품과 관련해서는 업무 무관 자산인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장식이라든지 환경 미화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의 공간에 이제 상시 비치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는 있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업무 무관 여부가 나중에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국세청에서 과세할 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논의가 많이 그동안 관련된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뭔가 얘네들 갑자기 왜 미술관 지으려고 하지? 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실제 많아요. 그러니까 뭐 터미널을 운영하는 이제 법인이 터미널 부속 토지 내에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각공원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면서 미술 작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논의가 그동안은 많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 뭔가 해석을 보면 저런 내용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실질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와 무관한지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특히 막 이 회사의 업태가 이거니까 미술품 산 거는 이건 업무와 무관해 이렇게 보진 않아요. 회사의 업태는 사실은 미술품과 무관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뭐 가령 이제 뭐 섬유 제조 법인이 미술품 구매한 거는 비업무용 동사에 해당한다라고 본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또 다른 데 보면 출판업을 하는 법인이 뭔가 인쇄라든지 고서와 관련된 박물관을 한 거는 또 전혀 이게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업무 관련 유무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호텔업 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조각공원 만들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한 거 역시 이게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법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미술 작품을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까지. 그런 가운데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법을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사업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미술 시장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미술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자격이 있어야지 미술품을 팔거나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을 막 판매하려고 하면서 이거 사시면 1천만 원까지 손비 처리됩니다라고 안내를 많이 하는데 손비 처리의 대상은 법인에 한정된다는 거. 개인 사업자라든지 개인 컬렉터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1천만 원에 바로 손비 처리가 되진 않는다는 것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품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또 이거에 대한 이제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거는 작품을 사서 소득이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품이 처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제 양도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이지만 또 한편으로 양도한 자산이 사실 이만큼 줄어든 거니까 양도 당시 장부 가액만큼 손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개인보다는 일반 저희 이제 미술관이라든지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인데요. 비영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양도 차액의 50%까지 송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까 보면 미술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팔면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이 더 있었잖아요. 이 경우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뭔가 미술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비영리 뭐 외국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미술관이겠죠. 양도 차액의 50%까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방미법상에 등록한 미술관일 텐데요. 이렇게 송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미술품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주로 거래처에 무슨 선물하세요? 굴비 뭐 이런 거 하시나요? 과일?
법인 같은 경우는 접대비가 인정이 되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접대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법인은 이런 뭐 접대, 교제, 사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송금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송금 처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예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400만 원까지, 중소기업 외에는 1,200만 원까지 접대비 여기 한도 내에서는 처리가 되고 추가적으로 뭐 0.2%, 0.1%, 0.03%까지 추가 또 이게 접대비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세금 처리가 되는데 문화 접대비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법에서 마련한 규정인데요. 원래는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만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손비 처리가 됐다면 문화 접대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되고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 문화 접대비에 제가 이러이러한 비용을 우리 법원에 썼습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되는데 대신에 문화 접대비를 그렇다고 무한정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문화 접대비 비출액이랑 그다음에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중에서 적은 금액이 지금 첫 번째 표에 보시는 가령 2,400만 원, 1,2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표에 보시는 뭐 0.2%, 0.1%, 0.03%의 플러스 지금 세 번째 항목까지 문화 접대비는 추가적으로 세제, 그러니까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문화 접대비는 어떤 것들이 문화 접대비일 것 같으세요? 대표적으로? 그간에 보면 문화 접대비를 제일 많이 법인들에서 썼던 것들이 어떤 거였던 것 같으세요? 공연 티켓. 그렇죠? 근데 법이 이제 그동안 사실 제일 많이 뭔가 특히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뭐 VIP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비싼 티켓들 이런 거였다면 이제 아주 비교적 최근에 미술품을 구매해서 그러니까 거래처에 주는 건데 이제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고 100만 원 이하인 거에 한해서 미술품 구매하면 그래서 구매해서 제가 가지면 안 되고 접대로 썼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송금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문화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제가 샀어요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가령 계산서라든지 그다음에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현금을 줬으면 이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같이 증빙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해당 연도에 접대비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을 접대비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령 이제 사실은 미술품 같은 경우가 시장 가격이랑 또 이제 거래 가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있는데 세법에서 이제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자산의 시장 가격에 한정된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20만 원에 이걸 사놓고 이거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손비 처리하려고 그렇게 신청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이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에 판매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뭐 이게 100만 원 이하에서 막 탈세라든지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세무당국에서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이거를 실제로 뭐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면 보통 물건들은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산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미술품은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이걸 10년 전에 샀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이거 감가상각 된 거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도 근데 국세청이 엄청 질의가 많았으니까 제가 이런 거 여쭤보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고정선언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따르면 송금에 산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확실하게 했어요. 이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하락하는 비품이나 소모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해서 이만큼 비용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다라고 법원에서 우리 국세청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이 가격이 떨어지는 작품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상당수는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전에 일단 가장 핵심은 이거죠. 개인 사업자, 뭐 개인이겠죠. 일반 개인도 포함되겠죠. 법인 사업자에 따라서 미술품을 이제 구매해서 얻는 세제 혜택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구매했을 때 비용 처리, 그러니까 취득세, 보유세 이런 거 없는 것과 별개로 구매 시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대여에서 뭐 우리가 대여를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하면 뭐 직원들 복리후생비나 이런 항목으로 비용 처리는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게 구매에 따른 송금은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접대 목적으로 구매했을 경우 저희 지금 살펴본 것처럼 물론 1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있어요. 문화 접대비에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당연히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대여 시 비용 처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저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도 네, 소득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도서라든지 공연 티켓만 포함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법이 이제 바뀌면서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까지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포함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뭐 전시 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 체험비도 포함이 되는데 대신에 이거는 이제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 체험 비용만 포함이 되고요. 저기 보면 이런 기념품이나 저희 2층에 있는 카페에서 참하신 비용은 박물관 미술관 안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전시도 많이 보게 하고 이러려는 취지에서 법에 들어온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실 미술품의 구매라든지 취득이라든지 양도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성격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쉬었다가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요.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 촉발한 미술품과 관련된 상속세, 증여세 왜 이건희 전 회장의 유족들은 미술품을 기증을 했을까? 그리고 삼성그룹 하에도 사실은 공익법인이 있거든요. 공익법인이 기증을 했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왜 국현이랑 미술관들이 기증을 했을까? 세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가 없다라고 서두에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 미술품이라는 건 과연 어떤 미술품일까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점심 드시고 사실 조금 졸리실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혹시 전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 가서 보셨어요? 예약하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 어떻게 예약했어요? 평일에 연장하고 난 다음에는 현장만 해가지고 막 토요일 같은데도 서울에 줄이 엄청 어떠셨어요? 작품 보시고 나서 이렇게 부잣집에 초대는 약간 뭔가 그러니까 국현 전시가 어느 소장자의 초대인가 뭐 아무튼 그 제목도 사실은 그런 거였잖아요.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저 이게 이제 또 뭔가 이런 전시 물론 이제 그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되면 또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작품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걱정할 정도로 작품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실 세금을 걱정한다라는 거는 재산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술품 같은 경우도 이제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작품이 많다는 건데 실제 요즘은 막 이렇게 엄청 여유가 있거나 막 그러지 않더라도 작품을 구매하는 팀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두터워졌고 그러면서 뭔가 요즘 최근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식 선물로 미술품을 사주는 뭐 이런 것들도 실제로 많이 문화라고 하기는 그렇긴 한데 좀 빈도수는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상속은 그거죠. 사망을 해서 재산이 이제 법적인 상속자들에게 부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죠. 그리고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그러니까 저희 저작 재산권 같은 경우도 이제 작가, 특히 뭐 작곡가들이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거나 뭐 배우자까지 이런 경우도 다 사실 이제 상속 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가 이제 과세가 되는 대상이 뭐냐라고 볼 때 상속해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겠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모든 상속재산이고요. 근데 뭐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이 한정하고요. 이 거주자 비거주자 부분은 한 183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소를 두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로 판단을 합니다. 또 이렇게 상속 순위 같은 경우들 그리고 태아는 태어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이런 규정도 있긴 있어요. 이런 뭐 직계, 비속, 존속, 뭐 형제자매 이렇게 네. 그래서 연대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 계산이 일반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땅이나 건물이나 현금을 물려줬다 그게 다 상속재산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빠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가세 제외 재산, 특히 이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국가나 지자체의 유증한 재산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의 출연한 재산 이런 것들도 가세 대상. 제가 이거를 뭐 미술 작품을 받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가세 제외 재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상속 공제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 공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제 항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초 공제가 이어본이 있고요. 또 배우자 자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인적 공제도 있고 또 일괄 공제도 있고 물적 공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보통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따질 정도면 재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은 거긴 한데 단순히 제가 물리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다 상속재산과 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그래서 뭐 감정평가 수수료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감정을 뭔가 평가받을 정도로 땅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누진 이런 것들도 다 빠져서 기본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다 뺀 다음에 납부할 상속세액이 정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일반적으로 물려받은 상속 가액이 전부 다 상속세 부과 대상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제들을 뺀 다음에 이제 남은 금액 상속세액에 대해서만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상속세 덜 내게 하려고 막 미리 부모가 막 뭐 사주고 돈 주고 통장으로 넣어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다 상속 가액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통장으로 자식들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잡히거든요. 이제 일반인이 누가 사망했는데 막 국세청에서 이런 거를 다 예의주시하지는 않을 테고, 그러니까 보면 좀 덩어리가 큰 걸 가지고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서 연락 오긴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과세가 붙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화를 받는다는 건 재산이 많다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현재 상속 대상의 재산에 포함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해준 재산까지 다 상속세, 이건 사실 이제 더 추가돼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상속은 아니고 보통은 살아있을 때 이제 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물건이라든지 권리라든지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미술품 같은 경우에 상속을 해주는 게 나아요? 증여를 해주는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기본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는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가 뭔가 부과가 되는 방식이라면 증여는 각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자녀가 여러 명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것들이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재산 규모도 그렇고 뭔가 이제 비과세 재산이 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속이 나을지 증여가 나을지 이 부분은 이제 개인 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이제 증여라고 하면 무상으로 뭘 준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뭔가 이전받아서 발생한 이익이라든지, 사실은 이만큼 돈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건데 내가 자식한테 좀 돈을 더 많이 주고 싶어서 원래는 2천만 원이면 사는 건데 5천을 뭐 자녀에게 산 것처럼 계약서를 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중에 증여로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보이게 해서 돈을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거주자인지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는 받는 사람만 이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연대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상속세 같은 경우도 뭐 빠지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증여세도 마찬가지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있지만 그 가액 전체가 증여세 산출 세액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 비과세에 빠지는 부분, 뭐 채무 빠지는 부분,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증여공제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요 세율이를 곱한 금액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증여 재산의 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아니면 뭐 현저히 높은 대가를 주고 뭐 이전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차액이 증여세 이제 계산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도 공제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아까 저희 상속세처럼 배우자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 이제 자녀들한테 뭐 1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뭐 증여세 나중에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제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증여세 과세 기준이에요. 미술품 같은 경우에. 저희 보면 기본적으로 이거 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뭔가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 특히 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적 시가를 내기가 쉽죠. 공시지가도 있고 거래가 자유롭게 되는데 상속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사실 과세 기준과 관련해서 제일 논란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법에서는 뭐 상속 개시일이라든지 증여의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술품의 시가는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게다가 비슷한 작품이 가령 뭐 최근에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그게 시가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미술품의 특성상 판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동일한 이제 뭐 판화가 뭐 10개가 있다, 20개가 있다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 원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몇 호수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는데 또 같은 백호라고 하더라도 컨디션이 좋은 백호가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은 백호는 사실 컨디션 좋은 10호보다 시가가 낮을 수도 있거든요. 이 시가라는 거는 지금 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시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시가는 누가 결정한 것 같으세요? 뭘 기준으로 시가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나 이런 것처럼 공시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의 동일한 평수 최근에 거래된 뭐 굉장히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시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회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메뉴판에 1인 1 접시 얼마니고 시가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하고 또 수용 가격, 공매 가격, 감정 가격이 있으면 요거 역시 이제 시가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미술작품 같은 경우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성립됐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또 산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거래가 되거나 이런 것들 회야 저희 방금 말로든 그 시즌 가면 경매되고 뭐 옆에 식당들도 다 비슷하게 가격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술품은 사실 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시가라는 거는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그러니까 증여재산 같은 경우는 6개월부터 뭐 3개월까지인데요. 이내 중에서 매매가 됐거나 감정이 됐거나 수용이 됐거나 뭐 세금 안 돼가지고 뭐 정부에서 압류했거나 경매했거나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가액을 이제 시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래 가액이 있으면 그게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거고 아니면 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둘 이상의 이거는 이제 감정 가액의 평균액 그리고
보상을 해줬거나 경매했거나 근데 사실은 땅 같은 경우는 강제 수용을 하면 뭐 가령 이제 전주시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해주는데 미술품을 사신지 그런 경우가 보상 가액이라는 것도 좀 애매하고 경매라는 것도 모든 미술품이 다 경매에 출품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원칙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시가 기준을 사실은 이제 참고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조금 더 법에서 약간 이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대표적으로 지금 서화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별도의 보충적인 방법을 하나 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 심의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2명 이상이 이제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감정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감정한 왜냐하면 다른 세금이랑 다르게 상속세,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감정액이 많이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적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제가 미술품 팔 때는 제 미술품 가격이 높게 책정돼야 좋은데 특히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조금 나오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가령 시장에 있는 뭐 화랑을 하고 있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국가가 발급한 뭐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뭐 가령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좀 감정 가액을 낮게 책정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아예 뭔가 이 사람들은 지금 평균액이 실제로 시장에서 말하는 것보다 너무 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별도로 감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서화, 전적, 그다음에 도자기, 그다음에 목공예, 선사유물, 뭐 골동품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미술품들 사실 이제 각 분야마다 고서하시는 분은 사실 현대미술은 감정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미술품 사실 때 나중에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 관련된 증빙을 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이렇게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걸 얼마에 샀다라는 게 그 장부 가액으로 확인이 되면 사실은 이제 가장 뭔가 이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에서 조금 명쾌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인이 쉽지 않는 경우는 사실은 취득한 장부 가액을 기준으로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게 명확하게 시가가 이런 게 확인이 최근에 경매가 됐다라든지 아까처럼 매매가 된 게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실제 장부 가액을 제출하면 이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절세 차원에서도 이제 취득한 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근데 보면 저희 아까도 봤지만 뭔가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들은 뭔가 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심지어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러니까 박미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뭐 박물관 자료라든지 미술관 자료 그리고 여기서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 같은 경우는 상속세액이 이제 좀 유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주도 사립미술관들, 사립박물관들 조금 많이 있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서울 가신 분들도 알겠지만 삼청동에 가면 자수박물관, 무슨 박물관 다 이게 지금 사실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미술관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들이 계속 전시하거나 보존 중인 재산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부모님이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녀가 계속 운영을 하면 사실 여기 보존 중인 재산인 경우라고 하면 상속세가 유예되죠. 물론 이제 이걸 팔아버리거나 이러면 다시 유예된 사실 이거는 아예 상속세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당 기간만큼은 유예가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이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어떻게 몇 년 동안 잘 이거를
제가 꽁쳐놓으면 상속세 안 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 무한정 국세청에서 부과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세금 포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포탈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국세청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가 있은 지는 10년이 지났지만 국세청이 이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재산 가액이 이게 이제 뭐 10억, 50억 이상인 경우는요. 이게 사실 1년 훨씬 더 넘어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제한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건희 미술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유족분들이 국공립미술관에 기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으로까지 나눠졌는데 전북 도립미술관도 혹시 작품 몇 개가 이렇게 받아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들은 작품이 조금 기증을 같이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희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는 작가들의 출신지가 대구가 진짜 많이 봐서 대구 출신 작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미술관이 굉장히 작품이 많이 갔어요. 대구 미술관으로. 그리고 부산, 광주도 청경자, 그다음에 김한기 작가님이 이제 출생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전북도 혹시 있으셨는지 오늘 미술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뭔가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기증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제가 뭔가 부모님한테 미술품을 이제 기증받았으면 뭔가 상속세 안 내고 미술관에 기증을 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 증여는 안 내는 방법이 가장 사실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상속받은 재산은 이제 여러 가지 다들 공제하고라도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유증, 그러니까 사망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이제 증여를 포함해서 제가 이게 넘기면 이거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때 하는 거고 상속 재산 중에 상속인이 이렇게 신고 기한까지 보통 이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거든요. 6개월 이내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죠. 당연히 제가 증여를 했으니까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겠죠. 근데 모든 기간에 증여한다고 다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세금 탈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랑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만든 단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엄격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증여. 그래서 보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사실 국가 사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거고 그리고 전북 도립미술관도 이게 전라북도 산하이겠죠. 전주시 산하는 아닐 테고 전라북도 이렇게 이런데 이제 증여를 하면 상속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단체라는 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고 있는 건데 실제 보면 지금 기획재정부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상속받으신 분들이 국공립미술관에 많이 이제 증여 기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박물관에 기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삼성 무슨 장학재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건희 컬렉션 같은 경우에 유족들이 공익법인에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삼성과 연관되어 있는 공익법인도 있겠죠. 공익법인에 증여를 했어도 상속세는 면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성 관련 공익법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공립 미술관에
기증을 해서 상속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좀 제외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공익법인이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요. 특히 예술 및 문화의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으로서 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라든지 개인이 특히 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막 급하게 뭔가 문화 관련된 막 공익법인을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세금 탈루 문제 때문에 요거는 지금은 없어지고 공익법인의 범위도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사업에 의해서 뭐法의 규정에 의한 뭐 사회복지법인 뭐 이런 것들로 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익법인에 이렇게 미술품을 상속받은 미술품을 증여해도 상속세는 면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장자분들은 이제 미술관 건립해서 미술품 기증하는 경우에 기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세요. 본인이 직접 건립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대신에 뭔가 또 작품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개인 걸로 남지는 않지만 법인이 별도로 설립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뭔가 미술품의 이 컬렉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모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을 이제 조금 오래전에 만드셨는데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작품 다 찢어서 팔아버릴까봐 걱정돼서 미술관 만들어서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기증을 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증여세도 사실은 이제 좀 혜택 받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살펴봤던 이런 공익법인들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는 뭔가 출연을 받고 기증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공익법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우리는 하겠다라고 이제 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관 같은데 공익목적 사업에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증여세 부과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네, 공익법인이 출연받으면 증여세는 네, 넣지 않는다라는 거. 미술품을 기증하는 경우에 최근에 보면 뭐 지금 방금 이건희 컬렉션도 말했지만 일반 개인도 그냥 뭐 두세 점도 기증하시고요. 굳이 뭐 이건희 컬렉션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게 어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개인 뭐 사업자 개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지고요. 공제 한도도 달라져요. 게다가 이게 저희가 뭐 다른 법들보다 세법이 개정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드리면 개인이 가령 이제 뭐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개인 사업자도 뭐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일반 개인이 뭐 작품을 기부를 했다. 가령 이제 뭐 법정 기부,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이렇게 기부를 하면 시장 가격을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은 기부금의 15%까지. 이게 시장 가격으로 공제를 인정받느냐, 구입 가격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무래도 작품이 오른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제가 구입했던 가격보다는 시장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사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같은 경우는 구입 가격을 공제금액 산정 기준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너무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 소득의 몇 퍼센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의 한 10% 정도만 뭐 지정기부금은 제가 어떤 이제 단체를 뭐 기부금 단체라든지 단체를 지정해서 기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다양하게 네,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님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김웅수 작가님인데 사실 최근에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송사가 조금 많았어요. 저희 뭐 이게 언론에 몇 차례 보도가 됐는데 결혼을 여러 차례 하시고 굉장히 나이 차이 많은 분과도 이제 마지막 결혼을 하셨는데 그 이제 그 배우자였던 분이 이제 먼저 근데 사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배우자분이었던 분의 가족이 작품을 관리를 하고 있다가 어디 맡겼는데 이제 그 맡긴 게 단순히
아예 넘긴 거냐, 단순히 관리만 맡긴 거냐라는 부분에서 한번 송사가 있어서 결국 그거는 이제 작품을 찾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작품을 다시 찾은 다음에 아드님이 이제 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해서 기증을 하셨어요. 근데 기증받은 측에서 이거는 미술관 건립은 기증 조건이 아니라 이거 조건 없는 기증이었다라고 해서 실제 소송이 있었고, 우리 법원에서 기증서를 보니까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증받은 측에서 꼭 미술관을 건립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지금 기증받은 측에서도 전시를 하려면 보통 뭐 작가라든지 작가 유족 측이랑 원만한 관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전시에 있어서도 조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 특히 이제 기증을 하실 때 꼼꼼하게 기증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권진규 작가님 관련된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방금 지금 김웅수 작가님 같은 경우도 기증서에 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한다라고 한 단어만 한 줄만 썼어도 이거는 이제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었는데, 권진규 작가님이 이제 최근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증작으로 전시를 했는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작품도 물론 좋았는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기증될 때까지 너무 우여곡절이 컸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서에 이제 안타깝게 사실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유서에 이제 여동생에게 작품의 이제 관리를 다 맡겼거든요. 여동생분이 아주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모 기업의 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사실 시세보다는 아주 낮은 가격으로 작품을 한번 양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미술관 건립이 좌초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때는 이제 해당 기업이 작품을 다시 돌려줬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작가님이 고등학교를 다니신 춘천인데, 춘천 지역의 향토 기업에서 똑같이 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작품을 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를 받았는데, 계속 미술관 건립도 지연되고, 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해당 기업이 이 권진규 작가님 작품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게 알려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족이 결국은 소송을 제기했고, 이거는 미술관 건립이 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해제를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고, 이 계약 해제가 돼서 다시 작품을 돌려받은 다음에 아예 그냥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전시도 최근에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기증이 많아지고, 물론 뭐 이건희 미술관처럼 저렇게 이제 미술관이 단독으로 지어지는 경우는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기증에 있어서 저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패기 구게나임 같은 경우는 유족이 패기 구게나임이 기증한 컬렉션을 왜 옆에 다른 컬렉터가 기증한 컬렉션을 같이 전시해? 라고 하면서 법적 분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증 같은 경우는 기증한 작품이 뭐 1년에 일정 횟수 이상 뭐 전시가 될지, 그 다음에 미술관 건립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증 요건으로 삼으신다면 반드시 명확하게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권진규 작가님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왜 저희 그 수학계 물리학상이라고 허 교수님이 있으시잖아요. 권진규 작가님의 여동생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여담도 있다는 거 그냥 잠깐 어떻게 보면서 수학이랑 뭔가 예술이 통하는가? 저는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두 개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똑같이 쿠사마, 하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고 하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 미술품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예술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예술창작품이라고 해서 다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법에서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것들, 그리고 골동품은 또 별도로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관련해서 해석을 보면 대량으로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쿠사마 키링 같이 창작품을 모방해서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예술 창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방금 저런 이제 오브제처럼 작가가 전체적으로 뭔가 다 기획을 하고 참여를 하고 업자에게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업자에게 아예 업자가 대량으로 생산한 것들은 이건 부가가치세에
대상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도자기 공예가 조금 이제 권대섭 작가님이 만든 도자기와 저렇게 생활자기 같은 작가가 만든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그러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이건 대량으로 그러면 만든 거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술 창작품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양태에 따라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 예술가가 직접 뭔가 관여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여기서처럼 파나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걸 그냥 사업자가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파나를 구입해서 판매한 경우인지 이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술품 같은 경우는 관세도 면제가 되는데요. 모든 미술품이라고 해서 다 관세가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골동품품 같은 경우도 100년을 초과한 거에 한해서 그래서 가구 같은 거 구매하셔서 수입하실 때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이거 세관에 묶여가지고 세금 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신력 있는 기간에 물론 이제 그뭐 감정하시는 분들이 100년 지난 건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진은 수입할 때 이게 이제 관세가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파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이제 파나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가 안 되는데 사진은 특이하게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가 관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근에 미술품의 양태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세금 문제가 쏠쏠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카우스라는 작가가 디올이랑 협력을 해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쇼핑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세관에서 디올의 일반적인 수입품처럼 관세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동안 논란이 됐어요. 김수자 선생님의 이제 비디오 아트인데요. 지금은 조금 이런 몰이해가 없어졌지만 이제 비디오 작품 같은 경우는 보통 작품으로 국내에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뭐 비디오라든지 슬라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관에서 이거는 처음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관세 부과가 취소되기도 하는 경우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비디오 작품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좀 이제 미술 창작품인지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지 않는 아니면 이것도 영국에서 실제 이 작가 작품이 이제 세관 통해 들어오다가 처음에 관세가 부과가 됐었어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화라든지 조각품 같은 경우는 딱 작품이라는 걸 1차원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 이제 앞으로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모르겠어요.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지금 현황이라든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저희가 이제 미술 관련해서 제가 미학적인 이런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좀 다소 딱딱하고 재미없는 법적인 논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주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 미술품 혹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잘 공부하시고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늘 끊임없이 조금 체크하시면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는 즐겨보셨나요? 네. 미술품 구매에 대한 과제가 어렵고도 흥미로운 강의였습니다. 오늘 즐거운 강의를 해주신 박경식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